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올해 교정직 공무원으로 합격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소셜네트워크로 욕설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남성은 현재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직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는 피해 직원 가족을 맞고소했고 폭행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등교하던 여중생에게 둔기를 휘두른 남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지금 제주 남부 지금 비글을 막 뿌리고 있다는데 아직 서울 상암동에는 비가 안 오네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JMS 정명석의 이 성폭력 범죄를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시인이다의 PD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또 넘겨졌습니다. 자, 저희가 나쁜 사람들 얼굴에 뿌옇게 이렇게 블러를 치는 것 같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들 나무라시거든요. 자, 보시죠. 대한민국의 상황은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예,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틀었다가 병이 나서 입원했어요. 그래도 사과는 꼭 봅니다 하신 오은혜님. 1988년도에 한국 화장품 메이크업 강사를 했던 남성희 언니 찾아요. 언니도 왠지 사반 볼 것 같아서요 하신 이윤지님. 자, 지난 18일 서울 2호선 타는데 어디선가 막 구린내가 나는 거야. 뭔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저렇게 신발 벗고 땀 말리고 있더라 하신 이주희님. 자, 지난 10일 포항 가는 KTX입니다. 타자마자 부부가 양말을 벗더니 저렇게 발을 식히고 있어요. 냄새 어쩔 하신 뽀리님. 자, 지난 4일 둘째 딸이 가평 운악산 등반 중에 실신했는데 남양주 119 구조대원 여러분들 헬기 타고 오셔가지고 구해주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하수옥님. 갈곡초등학교의 조은후 군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마 뉴스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호박은 안 돼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성. 자, 그런데 말이죠. 전봇대 근처에 도착하더니 스톱. 예. 자, 행인이 지나가니까 천천히 행인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턴. 서서히 턴. 자, 텃밭으로 가더니요. 빛의 속도로 호박 뚝 하더니 주머니에 쏙. 아니, 하나 훔쳐서 누구 코에 붙여. 또 하나 따서 주머니에 또 쏙. 호박 송송 썰어가지고 된장찌개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 저 기대감에 가득 찬 발걸음 좀 보세요. 갔습니다. 내 밭에서 내 호박 따는 거면 저렇게 몰래 딸 일도 없고 사반에 나올 일도 없고. 네, 다른 사람의 밭입니다. 제보자 어머니 소유인데요. 대전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주택 옆에 작은 텃밭에서 호박과 각종 채소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근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한 여성이 이렇게 자전거를 세우고 호박 등을 가져가는 게 포착이 된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최소 2번 이상이라고 하고요. 마을 주민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모자와 수건으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어서 누군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보자 어머니는 허리가 불편해도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왜 저러고 살아? 좀 사서 먹어 좀. 글쎄 호박 2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키운 사람의 정성에 속상함을 비교한다라면 너무 지금 상대방이 피해를 많이 끼치신 거거든요. 그냥 사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을 겁니다. 몸에도 도움되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자, 짜증나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3시가 넘은 이후인가 한 여성이 킥보드에 기대서 비틀비틀하죠. 뭔가 불안해. 자, 잠시 오토바이 쪽으로 오더니 엉덩이를 딱 붙이고 어너너너너너너 쿼당
어머 지열 오빠 나 큰일 났어 어쩜 좋아. 막 이제 누군가를 불렀어 오빠를. 자 으라차차차차차차 둘이서 역부족입니다. 힘이 모자라. 자 다시 한번 2차 시도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겨우 세웠습니다. 오빠 오토바이 상태 좀 이상하다. 야야야 튀자 모르겠다 가자. 자 그러고서는 둘이서 사이좋게 저 멀리 영상 밖으로 사라집니다. 이거 뺑소니 아닙니까 이거? 법적으로 뺑소니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지난 4일 부산 서면에 있는 그런 어떤 술집이 많은 거리고요. 새벽 3시 정도 됐대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잘 지나가다가 괜히 다른 사람 오토바이에 걸터 앉으려다가 넘어진 겁니다. 뭐 혼자 힘으로 도저히 못 이렇게 세우는 거고, 그리고 남자친구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면 같이 와서 지금 이렇게 세우려다가 결국 포기를 했잖아요. 저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그만큼 무거워서 고가의 오토바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토바이 무게 많이 나가는 건 비싼 거예요. 이 제보하신 분이, 피해자분이 대학생이랍니다. 근데 그래서 수리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대요. 어쩌면 좋아. 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령이 몇 해 전에 바뀌어서 저거 보세요. 저거 덜렁덜렁거리는 거. 주차해 있는 차를 이렇게 만약에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하면 이거는 찾아내서 이제 벌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 교통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으로 안 되는 거고, 재물손괴로도 보기가 어려운 게 일부러 망가뜨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민사상 불법행위는 될 수 있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형사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저도 저런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라도 청구할 수 있게 저 사람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뻔히 누군지 알고 이게 화면에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찾을 수는 없고, 아르바이트 언제 끝나시는지 참 걱정스럽네요. 더운데. 저 돈 수리비 엄청 나오는데 저거.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앞머리 롤을 달고 등장한 여성. 앉자마자 외모 체크하려고 또 거울 보고 있어요. 자, 이때 사장님이 주문서를 척 놓고 가시죠. 마치 시험 공부하듯이 메뉴판 정독하면서 답안지 적듯 먹고 싶은 거 체크. 자, 바로 그때 체크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등장. 지윤 씨 우리 치킨 반반이랑 생맥콜 하니까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자, 잠시 후 사장님이 주문서를 이렇게 딱 저렇게 건네주니까 받아요. 자, 그런데 가방을 챙겨 나가는 남녀. 야, 어디가? 치맥 곧 나오는데 어디가? 저희가 먹고 튀는 건 수백 번 방송했습니다만 주문만 하고 튀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2일 월요일에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맥주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사장이 혼자서 손님 응대와 주방 업무를 같이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먼저 등장을 했고 뒤이어 남성이 도착하고 주문을 받았는데요. 후라이드 반, 어니어 순살 반, 그리고 생맥 1.5리터를 시켰습니다. 사장은 두 사람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15분 뒤에 주문한 치킨과 맥주를 가져다 뒀는데요. 하지만 손님들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영업 종료 시간인 새벽 4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새벽 4시까지. 박 변호사님, 또 치맥 감별사 아닙니까? 치맥 매우 좋아합니다. 곧 나오는 저 치맥을 두고 그냥 튄다는 거, 이거 용납이 되십니까? 저는 참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치맥을 시킬 때 스스로 냄새가 나거든요. 그 냄새를 참을 수가 없는데 주문만 했는데 냄새가 나. 주문해도 연상이 됩니다. 플라시보 같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종이에서 막 냄새가 치자만 풍겨. 들어도 덜덜덜 떨리는데 네. 저렇게 주문서를 작성한다 이래 되는데 작성까지 해놓고 음식이 나오기 전에 치맥이 나오기 전에 가버렸거든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뭐가요? 지문하고 이런 것들 해서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 단순 먹지는 아니잖아요. 먹고 간 건 아니고 주문만 하고 가버렸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건 사기는 좀 어렵다. 근데 저는 주문서를 쓰면서 저는 위계도 있다고 보거든요. 업무방해죄는 좀 성립할 여지는 있어요. 그걸 떠나서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노쇼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옵니다. 급하게 간 거잖아요. 싸가 가면 돼요. 가면서 먹으면 되나 들고 가면서 바쁜 일 있어서 간 거겠죠 아마도.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맥주도 포장이 되나요? 맥주도 PT병에 담아가지고 들고 가면 됩니다. 먹으면서 가면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돈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무개념 골프 연습입니다. 제목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성이 그린 위에서 부드럽게 스윙! 딱! 아우, 야, 공 어디로 날아가냐?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인도가 보이고, 뭐야, 이거? 농구 코트가 보이네? 요즘 골프장 좀 색다른 듯? 아니고요. 여기는 공원, 영어로 파크. 재수없게 누가 맞든 말든, 난 스윙 연습한다 이거야. 박 교수님. 네. 진짜 이 사람 좀 이거 좀 충격입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보해주신 분이 일요일 날 아침에 산책하기 위해서 집 주변 공원을 이제 찾았다가 이 사람을 본 건데요. 여기는 골프장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원당산 공원입니다. 그런데 잔디밭에서 저렇게 골프 연습을 하고 실제로 공을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제보하신 분이 산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 공원으로 왔는데 이번엔 또 옆에 있는 다른 잔디밭으로 가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공이 충분히 날아가서 맞출 수 있는 차량들도 있었고 또 시설물도 공용 시설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물도 다 깨지거나 손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무개념 골프를 치시면서 제발 이 방송 보시면 앞으로는 좀 이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박 변호사님 예. 보통 저희가 왕왕 이런 거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아유, 사람도 없는데 그냥 스윙 연습만 하는 거 가지고 너무 야박하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이 사람은 지금 보셨다시피 거기 공을 있어요. 쳤다니까 지금. 스윙 연습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저는 공이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리는데 못 칩니다, 너무. 뭐 헤드업이라 그러죠. 머리가 들리고요. 저런 실력으로는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잘해도 안 되지만 못하는 주제에 저기서 한다는 거.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냐면 공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 있고요. 저기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 근처에 골프장 있고요. 스크린 골프장 뭐 많습니다. 맞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요. 저기서 한다는 거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남들한테 피해를 줘도 된다는 그런 발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못 치세요. 네. 보기 싫어요. 알겠습니다. 머리 들지 마시라고요.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돌아온 언니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을 주셨어요. 네, 거의 연을 끊다시피 살다가 갑자기 연락이 온 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동생의 사연입니다. 이 2살 많은 언니는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차별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자는 그 부모님이 고등학교를 중퇴시키고 해장국집에 취직을 시켰지만 언니는 집안을 이끌 기동이라면서 사연자가 번 돈으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세상에. 대기업 취직까지 탄탄대로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자기밖에 모르고요. 돈을 집에 보태는 대신에 여행과 명품에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또 사연자에게 너처럼 살까봐 결혼 안 해라고 하거나 휴대전화에 가족들이 연락이 오면 힘이 빠지고 싫다면서 가족들을 부끄러워하고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와우. 그렇게 사연자가 4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정말 수십 년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언니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언니는 그런데 초췌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기도 당하고 투자도 실패를 하고 한량인 남자를 만나면서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사연자 가족에게 친한 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혀 교류도 없었던 조카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사연자 남편에게 대뜸 오빠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타나서 철없이 구는 언니가 싫어서 좀 차갑게 냉정하게 끊어냈다고 해요. 그래도 핏줄인지 마음이 아파서 좀 도와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니랑 연락을 하면은 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봐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연을 탁 끊자는 자아입니다. 어머머머머, 다혜, 얘 정말 너 어쩌면 좋니? 너 무슨 팥쥐 컴플렉스 같은 거 있니? 가련한 여주인공 그런 거 하고 싶어? 너 인생이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인데? 누구 때문에 대학도 못 가는데? 아니,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던 그 상희 언니 때문 아니야? 얼굴에 그냥 소금을 확 뿌려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그래도 핏줄이 돼. 그걸 고민하고 앉았어? 얘 너 신랑한테 치대는 거 봐, 얘. 그 인간 글렀어? 당장 끊어, 동그라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가 지금 오늘도 벌어지고 있어요. 자, 다음은 최소한 도움은 주자는 자아입니다. 어머머머머머 다해. 야, 너 진짜 좀 잔인하다 얘. 상희 언니 옆집 언니 아니야. 한배에서 태어난 네 언니야, 친언니. 물론 옛날에는 꼴보기 싫고 괘씸하고 그랬지만 한번 봐봐라 얘. 얼마나 불쌍하니. 지도 오랜만에 동생한테 연락하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 그리고 너 대학 못 간 게 니네 엄마 아빠 때문인지 그게 다 상희 언니 탓만 아니잖아. 천륜이다. 응? 천륜은 사람 힘으로 끊는 거 아니다, 얘. X. 자, 일단 양 변호사님. 일단 저는 정말 뭐 변호사지만 가장 힘든 소송이 가족끼리 일어나는 소송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몇 번 겪다 보면요. 사실 남보다 못한 게 때로는 남보다 못한 게 형제이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니라는 여성 같은 경우에 이미 전적이 너무 화려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그렇게 해놓고도 가장 약한 고리처럼 보이는 동생을 찾아가서 또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 넘어가시면 또 당합니다, 솔직히. 저는 진짜 뭐 이렇게 냉정하게 끊고 이러라는 건 아니지만 예. 그냥 멀리 하세요. 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일단 본인 의견부터. 네, 이 언니분이 잘 나갔으면 연락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는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복수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연자가 그렇게 해도 아무도 사연자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박 교수님. 네, 뭐 예전에 괴로웠던 건 사실이고 사연자께서 너무 이제 속상한 일이 많으셨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은 이제 사연자는 여유가 있는 승자시고 언니는 좀 불쌍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부모님이 차별을 하시면 이런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 이렇게 역기능적 가정에서 차별을 당하는 괴로운,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희생양이 되지만 또 너무 우냐우냐 이렇게 키워지는 사람들은 또 영웅이 되는데 그 영웅이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부모님의 기대만 부합하다가 나중에는 능력이 안 되면 고꾸라지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도 사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엮이는 가정의 또 희생자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리고 또 천륜을 이렇게 정말 무자르듯이 잘리는 게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두어야 한다. 그러나 언니로서 완전히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냥 잘라내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잘 안 끊기거든요. 왔잖아요. 그리고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장점? 행색. 누가 봐도 못해 보여요. 그리고 오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조카들한테도 하고 통제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예전에는 아마 통제가 안 되고 저쪽이 너무 셌어. 네, 본인 스스로 동생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이런 차별 이런 걸 느꼈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아예 0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멀리 하는 거는 맞다고 보지만 어쨌든 인연은 끊지 말고 옆에 보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찾아보면 못할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다가 쓱 현관문에 발 집어넣고 이제 안방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방금 아이고 아주 진심이 확 쏠렸어 아주. 그러다가 쓱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우리 박 교수님 표현을 치면 야. 그 역기능이란 거 이 언니는 사회적으로 다 잃었어요. 아이고야. 이제 어디 가서 자기가 빛나는 모습을 찾겠어요. 또 동생 괴롭힌 데 찾아요. 그때 그래. 소리 지르면 됩니다. 아니, 소리 질러. 그때 동생 돌아가세요. 이미 다 당해봤기 인연 때문에 끊지 말고 그때 안 돼. 너선 넘잖아요. 선 넘어. 선 어디 넘었어. 넘어? 소리 지르면 돼요. 소리 질러. 그렇게 할 수 질러요. 있었을 것 같으면 옛날에 안 당했어. 아 진짜. 지금은 행색이 모호합니다. 안 넘어올 거예요. 자 가운데서 우리 박 교수님. 진짜 싸워요. 진짜 싸우고 있어요. 네. 예. 뭐 더 하실 말씀 없고요. 네, 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네, 귀여운 루피님, 그러려고 연락한 건데 당해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고요. 웃음벨님,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인자님은 안 받아도 될 만큼은 도와주고 연을 끊으세요. 라고 하셨고요. 흰둥이님, 돈만 안 빌려주면 되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혜주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18일 오후 6시쯤 부산 동네 광해병원 버스 정장에 계셨다고요. 그런데 60대로 보이는 부부가 싸우더랍니다. 자,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아내한테 쌍욕과 함께 손찌검을 하더란 거죠. 자,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혜주님,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흠칫 놀란 남편, 그 틈에 아내는 도망가고 남자는 혜주님을 향해 이번에는 손을 번쩍 드는데 바로 그때 등장한 건장한 꽁지머리 청년. 아이 알만한 양반이 손버릇 안 좋네. 자,
기세 좋던 그 남자 청년 앞에선 깽깽깽깽깽. 예. 이름 모를 꽁지머리 총각 덕분에 살았수 하셨네요. 올해 교정직 공무원으로 합격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소셜 네트워크로 욕설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남성은 현재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봅니다. 자, 이번 사건 말이죠.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황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사건입니다. 예, 전해주시죠. 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을 소셜 네트워크에서 재미있게 공유하던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남성한테 메시지가 왔는데요. 좀 내용이 좀 황당했습니다. 대뜸 뭐야 못생긴 게 이렇게 보낸 건데요. 그런데 이때 여성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최근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이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인증 사진들이었는데요. 받은 메시지도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분이 혹시 그 사람이냐고 했더니 맞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보자는 나와는 먼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황당했다면서 다른 분들이 올린 거 보니 수위가 센 욕설도 있었는데 아직도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좀 비속어가 섞여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는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식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어요. 자, 그런데 딱 열어봤더니 아유 한심하다. 엄청 못생긴 게 점점점. 누구세요? 딱 했더니 너지 뭐 너 얘기하는 거지 누구신 뭐야 하면서 막 그냥 횡설수설 막 계속 외모를 막 그렇게 깎아내리더랍니다. 자,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보자 중 한 분이 그 피해 사례를 모은 것만 30분이 넘습니다. 저희가 그분들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느 날 그분한테서 저한테 갑자기 DM이 와서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지 정말 황당했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달고 모든 사람한테도 일면식이 없는데 그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거는 모욕죄가 안 된다고 자기는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친 건데 과연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죄의식이 없는 그런 말도 보였고 잘 모르면 가만히 있자 이렇게 약간 협박성으로도 계속 보냈었어요. 양 변호사님 사례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야, 열받게 아침부터 네 못생긴 얼굴을 봐야 되냐?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지금 그런 걸 남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누굴 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딘가를 누군가를 찾아서 저렇게 남긴 건데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 제보자 분들 중에 한 분은 여자친구가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례들을 좀 모아서 그걸 사건 매장 측에 전해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나오네요. 예, 얼굴 보니 진절머리 난다. 참 뭐 같네. 나는 잘생겼지롱. 얼굴이 사갔다. 뭐 계속 뭐 한참 못생겼다. 벌레, 골룸 뭐 온갖 그럼 뭐 얼굴을 보니까 마스크를 써야겠다. 이런 식의 외모 비하를 주로 하는데 보통은 저런 거 봐도 뭐 이상한 사람 있냐고 차단하거나 그냥 댓글을 안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게 또 화가 나서 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답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더 세게 인신공격에 나서는 겁니다. 뭐 성희롱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심지어는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는데 부모까지 이렇게 그 욕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남성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피해자들이 이 남성의 SNS로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놨어요. 올해 합격했어요. 자신을 대한민국 교도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칭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합격 증명서 올려놨고요. 이게 놀랍게도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올해 교정 공무원에 합격을 했고 앞으로는요 겸손한 교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글도 써놨다고 합니다. 1, 2차, 3차까지 합격한 인증사진 또 그리고 제복 입은 셀카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 법무부하고 법무부 교정본부로 링크할 수 있는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도 걸어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교정 공무원이 그 재소자들 관리하는 교도관.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교도소에서 막 문 열어주고. 오, 그렇죠. 교도관. 자, 들으신 것처럼 이 SNS 악플러의 정체가 교정 공무원 합격자
이제 곧 교도관이 될 그럴 사람이었다는. 자, 이것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무 짜릿해요. 자,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눈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저런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교수님. 네, 심각하죠. 한 피해자가 이 사람한테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SNS에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게 게다가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게 굉장히 짜릿하고 일탈의 쾌감이 느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교도관이 국민을 도리어 괴롭힌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충동 조절 장애, 즉 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충동이 있는데 그래도 인간에게는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충동이 일어나면 그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이걸 전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해서 충동 조절 장애인데 이게 일종의 정신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신 질환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예. 재밌다, 짜릿하다. 어우, 나 진짜 이 교도관 타이틀을 달고, 뭐 교도관 임용 후보자입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우, 교도관 타이틀을 달고 이 짓을 하는 게 너무 짜릿해요. 자,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이어서 더 들어보시죠. 처음 악플 달았을 때는 저한테 술을 마셔서 그랬다, 죄송하다라고 하더니 더 심한 악플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자를 했는데 본인이 강박증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댓글을 안 달면 주체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불안하대요.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변호사님, 약을 먹으면 저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강박증 있는 약을 먹고 있는 환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다.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 같다가 근데 또 그 뒤에 그치만 나는 잘생겼지롱? 이게 사과일까요? 뭐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제보해 주신 분한테 내가 사과할 테니까 전화번호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답니다. 근데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싶겠습니까? 안 했더니 그만 대화하고 알아서 하시라고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이만 이러고 굿바이 하고 사라졌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뭐 심신미약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걸로 생각도 저는 안 되는 게요. 교정공무원 시험 과목에 형사소송법이 들어 있습니다. 교정공무원이니까 법영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지식만 있어도 이거 심신미약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알 거예요 아마. 자, 교정직 공무원으로 이제 막 합격한 사람이 이런다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은데요. 자, 피해자와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모범적인 사람이 공적인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여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인성 검사가 잘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교도관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멋있고 되게 굳건하고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라는 그분 하나로 불명예스러운 일로다가 그 직업에 대해서 명예실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되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지금 정말 그 척박한 환경에서 정말 사회와 격리된 그 나쁜 놈들 관리하면서 얼마나 이 교정공무원들, 교도관분들 열심히 고생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한 사람 때문에 괜히 또 막 그게 저희가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나 끄떡 없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근데 사실 이 남성이 아직 임용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채용 후보자 신분인데요. 제작진이 법무부에 문의를 해봤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법무부도 이 사실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 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법인데요. 이 중에 채용 후보자의 자격 상실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 남성은 5번째 그리고 7번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히 7번째인 이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하는 이유는 법무부가 중간에 경고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유니폼을 입고 지금 찍은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잘 본인의 이제 옷 치수를 재기 위해서 저렇게 입어본 그 사진 그 장면을 또 찍어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공무원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좀 건강해야겠지만 그렇죠. 경찰 또 교정직 공무원 이 더더군다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통과를 했는지 어떤 계속적으로 교정직 공무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 지금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 보냈던 게 이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본인이 알 것 같아요. 모욕죄가 되려 그러면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단둘이 했다는 거. 협박죄는 해악에 고지해야 되는데 또 그 정도에 또 이르지 않았다는 거. 또 성폭력처벌특례법상에 통신매체에 이용한 음란 행위도 처벌이 되는데 그 상황까지도 안 가는 것 같거든요. 이 3개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위가 넘어간다 그러면 범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희가 이 남성에게 어떤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연락을 했어요. 인터뷰를 좀 하자 했더니 출연료 주십니까? 하는데 그 영화 티켓 두 장 드릴게요 했는데 그거 별로 본인 그 기대에는 못 미쳤는지 응하지 않더라고요. 자, 네. 박 교수님.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결단을 내려야죠. 네, 제가 사실 교정상담학회 홍보대사라 저번 달에 교도소에 맞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교정직 종무원 그러네요. 교도관들을 여러분들을 봤는데 너무 수고를 하시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었어요. 땡볕에서 정말 다 관리하셔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존경감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좀 전국의 이 교정 공무원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지금 공무원이 있으셨대요. 그 모두가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막 알아봤더니 아직은 임용을 받지 않은 후보생이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결단을 하지 않을까 법무부에서 결단이 곧 임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내일이라도 법무부에서 조금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 이게 번지기 전에 말이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넘어지라고 같이 하고 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가라니까 엄마. 소민이라면서 아까는 하는 얘기 하지 말고 한 중소기업 건물입니다. 회사 대표가 한 남성을 거칠게 밀치면서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밀쳐지는 남성은 뒷짐을 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두 남성의 실랑이는 건물 밖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20대 아들을 둔 아버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2달 전 밤늦게 아들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아들 했더니 아버지 저 회사 사장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네, 아들은 2년제 전문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는 그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 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 현장 근로를 하면 학점도 인정해주고 또 이제 뭐 월급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일학습 병행제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그 중소기업의 기숙사에 살면서 일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3월 초에 첫 출근을 했고 8월 말까지 다니기로 했어요. 딱 한 학기네요. 그런데 6월 10일 자정쯤 한밤중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 아들이 고민 끝에 털어놓는다며 아버지 저 회사 대표한테 오늘 아침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야, 너 어쩌다 이렇게 회사 대표한테 맞았어? 그러니까 아드님이 폭행 당시 상황을 막 세세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런데 폭행 당시에 회사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눈알 뒤집히네. 자,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네, 아침 조회가 끝나고 나서 다른 임원이 사무실에서 아들 보고 쓰레기통 좀 비우고 와라 그래서 밖으로 나왔대요. 나왔더니 공장에서 나온 대표가 아들을 보더니 휘적휘적 걸어가고 그냥 냅다 그냥 안전하시면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버려요. 그러면서 아들 보고 손가락질로 뭐라 하는데 얘 얼굴 그 눈 밑을 손으로 확 밀어요. 그러니까 얘가 뒤로 머리를 휘청휘청 할 정도로 밀리고 이때 뭐라 그랬냐면 아들한테 들어보니 니들 눈깔 파버리고 나는 산지 처리만 해주는데 돈만 주면 돼. 이딴 소리를 했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예. 60년대 대한민국 그 개발 시대 때 이 산업 현장에서 뭐 조인트 깐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걸 60년대. 지금 2024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놀랄 일인데 이 피해자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CCTV 뭐 이거 제공은 안 합니다. 같이 봤는데 놀라울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임원이 뭐 쓰레기통 좀 해결하기 해서 밖에 나갔는데 다짜고짜 안전하시는 그걸로 아들 옆구리를 찼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직원들 곁으로 가니까 다시 오두만 손가락으로 직원들의 눈으로 찌르는 행동하면서 안구를 파버리고 그 산재 처리해 주면 돈만 주면 돼 이런 얘기를 폭언했다고 합니다. 또 이후에 아들은 다시 와서 오른쪽 가슴 머리로 들이받고요.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도 보였다고 하고 건물 입구에 세워지는 그 재떨이 통으로 아들하고 직원들을 향해서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아버님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아들이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 저런 일을 당했다? 어떤 아버지가 참겠어요, 양 변호사님? 아들 얘기 듣고 정말 잠을 못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대표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회사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나 만나러 가고 있으니까 너는 병원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회사에 가는데 예. 하필이면 또 대표도 없고 그 CCTV 관련 담당자도 같이 출장을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러면 약속을 잡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뭐 보여드리고 대표님도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약속을 잡고 회사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대표가 응급실에 있으면서 만났대요. 만나는데 대표가 하는 말이 이게 회사 자산이라서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회사 자산을 보여주면 자산이 어디로 날아가나요? 없어지나요? CCTV 영상이 네. 회사 자산이어서 못 네, 보여준다. 그거 너무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경찰 도움을 받겠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그냥 방에서 나가버렸대요. 응접실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버님하고 아들은 그 회사가 좀 매진돼 있으니까 경찰이 못 찾아올까봐 대문 쪽, 정문 쪽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 10분을 기다려도 경찰이 오질 않으니까 그럼 들어가서 다 기다려야겠다 싶어서 아까 있었던 응접실로 다시 가려고 했답니다. 자, 응접실로 다시 가려고 딱 했는데 다시 마주쳤고 지금 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대표가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인데요. 아버지가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했더니 신고한 것들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다. 나가라면서 옷이 찢어지도록 잡아서 끌어냈다고 합니다. 배치기예요. 네,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옆에 있던 아들에게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하고요. 대표는 아버지를 건물 입구에서부터 경사진 계단에서 밀치면서 아이고야. 옷이나 팔을 잡고 끌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쌍방폭행이 될까 봐 뒷짐을 진 채로 손님이라고 응접실에 안내할 때는 언제고 왜 이러는 거냐고 했더니 대표는 신고한 게 무슨 손님이냐 이렇게 욕설을 하고 계속 밖으로 밀쳐냈다고 합니다. 뒷짐을 지고 계시네, 네, 진짜. 쌍방폭행이 될까 봐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밀치는 행동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상황은 112가 출동한 이후에야 정리됐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폭행 혐의로 대표를 고소했고 대표는 쌍방폭행을 맞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거 불응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유독 저 아드님만 미워해서 저랬던 걸까요? 아니면 과거에도 그랬던 걸까요? 아마도 반복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들뿐만 아니라 임원들한테도 다른 직원들한테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혹시 또 이전에 폭행당한 적 있냐 하니까 지난 4월에 회사 앞으로 화분회가 도착했는데 한 임원이 대표님한테 갖다 놔라 해서 대표님한테 갖다 놨는데 나오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뒤통수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거 알고 받아야지 알지 못하고 받느냐라고 폭행을 가했던 적이 있다고 하고요. 이거 말고도 직원들한테 폭설 이런 욕설 같은 것들을 폭언 같은 것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신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대표를 무시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XX들이다. 개 XX들이다.라고 전체 공지에 욕을 띄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체 공지글에 저렇게 네. XX 니들이 날 무시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건데 저희 제작진이요, 저 대표 사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앞서 그 피해자 직원 발로 찬 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때린 겁니까? 물었습니다. 대표 입장을 밝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야 너 거기서 뭐 했나 하면서 내가 발을 들었어요. 얘가 나를 보고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났다는 거죠. 그게 다예요. 회사의 대표가 이게 나서서 뭐 이렇게 발을 들고 뭐 쌍욕을 하고 뭐 내가 손가락질로 삿대질을 하든 뭐라든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대로 잘 따라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면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깔이 뒤집어져요. 진짜예요. 대표님, 저희가 그 CCTV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제공이 어렵고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 대표님 저희 CCTV 받아볼 수 있을까요?라고 한 저희 제작 PD가 저한테 와서 그 회사가 되게 외진 곳이 있어서 저 오늘 하루 좀 빠지고 거기 가서 출장 좀 가겠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셔 했는데 갑자기 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사 대표가 이틀 전에 갑자기 연락을 취해서 그거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입장을 바꿔버린 거고요. 사실 CCTV 볼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피해자에 따르면 경찰이 그러는데 CCTV 영상에는 분명히 아들 폭행 장면이 찍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아버님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들으신 게 지금 대표의 태도인가요? 두 번의 폭행 있죠. 아버지도 폭행했잖아요. 네. 아버지 폭행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표가 그 왜 폭행을 저질렀는지 이런 거 얘기는 하지 않고 그거 뒷짐지고 있지 않냐. 그건 전문가가 하는 행동이다. 아마도 아버지가 유도했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더 건들질 말았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은 난 폭행한 적 없다. 아까 들으신 것처럼 발로 찬 게 아니라 발을 살짝 들었을 뿐이고 그리고 욕설을 하는 거는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직원들이 절차대로 따라줬으면 내가 왜 그렇게 했겠냐.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눈알이 뒤집힌다. 그리고 아니 대표가 말이야 직원들 일 제대로 안 하면 삿대질하고 욕설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시면서 그래 왜. 자, 아무튼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게 과연 처음일까 이런 의구심을 표했는데 뭔가 좀 의심할 만한 게 있죠. 네, 다른 직원에게서는 성희롱 또 임금체불 문제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물었더니요. 대표는 모르는 내용이고 답을 해줄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신고를 당한 사실이 있냐 없냐 아니면 답을 안 하시겠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런 사실을 받은 게 없다고 답을 했고요. 피해자 아들도 임금체불 또 근로시간 미준수 피해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아버지에 따르면 이 회사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개탄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은 기업이었군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등교하던 여중생에게 둔기를 휘두른 남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어제 처음 보도가 됐고 오늘까지도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사건은 어제 아침 8시 15분쯤에 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둔기를 휘둘러서 개학날에 등교를 하고 있는 여중생을 공격을 한 건데요. 이 사건 현장에 담겨있는 CCTV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범행 직전 모습인데요. 여중생이 불안한 듯이 좀 뒤를 힐끔거리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뒤로 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해 남고생이 여중생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냥 쫓는 건가 싶었는데 이 순간 뒤에서 이렇게 여중생 확 덮쳐버립니다. 그리고 손에 든 이 둔기로 여중생을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인데요. 여중생은 머리를 감싸고 또 막아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었지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여중생을 향해서 둔기를 휘둘렀고요. 도망가는 여중생을 붙잡고 또 따라가면서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고생 공격으로 여중생은 현장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피해 여중생과 가해 남고생은 과거에 같은 중학교를 다닌 선후배 관계였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 사건이 벌어진 게 아침 8시입니다. 등굣길.
자, 피해 학생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저 길을 걸으면서 학교에 가고 있었는데 또 주변 가게 상인들은 막 이제 개시를 하려고 문을 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도 대낮에 저짓을 한 거예요. 예?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아저씨가 운동하셔가지고 발을 들어서 연상되고 있으면 그 남자 잡아서 발라 누른 거예요. 경찰 올 때까지 붙들고 있었지. 근데 왜 그러세요 하는데도 막 우리가 막 아저씨 왜 그러냐고 저쪽에서 아저씨들 뛰어오고 또 막 난리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늦었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우리 동네잖아. 이거 이런 일이 있으면 끔찍한 거지. 머리에서부터 피가 나니까 온몸이 다 피투성이라 양팔을 처음에 잡았는데 팔을 잡히고도 손이 살아있으니까는 여자애를 계속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넘어뜨리고 나중에 이제 형사 와서 걔 가방을 벌써 흉기들 꺼내니까는 그때 좀 놀래긴 했죠. 흉기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자, 교수님, 진짜 저 남자 그 가게 사장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위험했죠. 정말 이 가게 사장님이 너무 큰일 하신 거죠. 여학생 살리신 거죠. 지금 목격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격자에 따르면 이 여학생이 남자 학생이 공격을 하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남학생 뭐 그냥 계속 보시다시피 둔기로 여학생을 공격을 했고 이제 피가 막 철철 났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인근에 있는 가게 사장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용감하게 이 학생을 잡고 헤드락을 걸고 흉기를 가지고 있는 팔을 이제 발로 밟으셨대요. 아유.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이제 제압하고 있다 경찰이 왔는데 그 제압하는 그 순간에 이 남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사람 죽이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와. 완전히 계획적으로 그냥 죽이려고 정말로 맘을 먹고 진짜 위험했던 상황인 거죠. 어쨌든 목격자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경찰이 도착을 했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쉽지가 않구나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살해할 의도로 찾아가신 겁니까? 네, 범행은 사전에 계획하신 건가요? 맞긴 한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뭐 기자 지금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본인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자가 묻는데도 불구하고 네라고 아무 거침없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범죄를 인정을 한 거고요. 실제 잠깐 나왔지만 그 가방에 다른 종류의 흉기들이 제가 다 일일이 걸어는 않겠습니다.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 또 유서도 가방에 들어있었는데 유서요? 예, 유서의 내용이 삶이 우울하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전에도 이 범죄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완벽한 계획 범죄가 맞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왜 이런 거잖아요. 피해 여중생이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답니다. 만나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 뭐 여중생이니까 계약일을 맞춰서 학교 구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죄를 저질렀고 아시겠지만 짐작하시겠지만 재판부에서도 영장실질심사하면서 도망할 우려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구속했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 가방에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유서는 세상을 떠날 때 떠나기 전에 쓰는 거잖아요. 예, 무슨 계획이었는지 그것만으로도 다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정말 상상하기 싫은 상상이 됩니다. 자, 만나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2달 전 가해자가 다니던 학교 상담교사는 이미 이 2달 후에 있을 사달을 예견했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 예고. 자, 박 변호사님. 예, 약 2달 전입니다. 이 사건 전 6월 27일인데 이 가해 학생의 상담 교사가 경찰에 이것을 신고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가해 학생, 이 남학생이 이 상담을 신청하면서 피해 여학생한테 위해를 가하고 자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고 상담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교사 입장에서는 지나갈 수가 없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 역시 이거 뭐 위험하다. 그래서 이 피해 여학생한테 스마트워치 지급 안내하고 안전조치를 좀 진행했는데 하지만 당시 피해 여중생 스마트워치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 말시지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상담을 받았을 때 그 여학생한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그 유서를 가방에 왜 품고 있었는지가 저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네, 경찰이 가해 남학생의 부모를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 남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7월 2일에 입원을 했는데 이때가 범행 한 달 반 전이었습니다. 이후 약 20일이 지나고 경찰은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퇴원을 늦추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학생은 퇴원을 강하게 원했고요. 보호자도 연장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결국 7월 26일에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퇴원한 이후에도 전화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정적으로 이 피해 여중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피해 여중생 부모님이 스토킹으로 신고도 하셨었다면서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3월에 이미 이 학생이 너무 싫다 그러는데도 이 딸을 너무 따라다니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따라다니기 때문에 경찰에 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름만 얘기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뭐 가해 남학생을 조사하거나 입건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 절차만 안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이 가해 남학생도 또 피해 여중생을 신고한 또 전력이 있습니다. 그건 2월인데요. 가해 남학생이 코인 노래방에서 이 여중생이 자기 그 중요 부위를 쳤다면서 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지금 만약에 정신병원에서 입원이 늦춰졌다면 계속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저도 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피해 여중생이 크게 다쳤지만 또 경찰 입장에서도 입원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또 퇴원도 만료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신변보호 장치로서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좀 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상담교사분이 신고를 했지만 그 신고만 가지고 바로 뭐 구속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미성년자라서 아마 그 상황에서는 영장을 신청해도 영장이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유일하게 예방할 수 있었던 게 강제 입원인데 이것도 또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또 경찰이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구멍이 좀 어딘가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자, 제가 그래서 박 교수님한테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애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아니, 가족들이 케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정신질환 이 가족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좀 네가 뭘 안다고 막 하면서 욕 메일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얘는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네. 더더욱 저는 가족들의 좀 관심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예견된 사건이었거든요. 저희가 상담교사들이 상담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비밀 보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해를 하거나 자살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든가 남에게 타해를 가할 수 있을 때는 비밀 보장을 풀고 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예요. 근데 지금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전에도 스토킹 신고도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치료하는 데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진지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더 무겁게 이 아이를 치료했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 이 아이를 또 보호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본인이 입원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그 안에서 뭐 남동을 피우고 도망가겠다 그러면 부모님으로서도 한계가 있고 의료진으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미성년자였고 본인의 안전이나 또 희생이 당할 수 있는 여중생이 밖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도 입원이 조금 더 진지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시죠. 교과서 클래스가 다르다. AI 클래스가 다르다. 초코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지? 교육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까 미래엔 클래스가 다르다. 초딩 초코에 뉴 르노 그랑콜레우스 이텍 하이브리드.
얼음 정수기의 기준을 높이다.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아로 멤브레인 정수로 깨끗함을 더하니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청운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